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 20회는요 장레옹 제롬이라고 프랑스 화가의 피그말리온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 중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이죠. 자기가 만든 조각상이 실제의 여인으로 변하면서 사랑이 실현된 이야기로 유명하죠. 하나의 꿈 같은 이야기로 알려져 있고요. 신화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가들이 옛날부터 즐겨 다뤘던 소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피그말리온 신화가 가지고 있는 극적인 요소, 조각상이 사람으로 변하는 그 순간을 그림으로 묘사한 서양 화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여러 그림 중에서도 단연 이 제롬의 피그말리온 이라는 그림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 점에서 또 많은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다른 그림보다 뛰어난 점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곳이 몇몇 군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신화 내용 중에 그 극적인 순간, 자기가 만든 예쁜 아름다운 조각상이 실제 여인이 되어서 자기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었더니 신이 그 축복을 내려주는 거죠. 그 소원을 들어서.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 큐피트가 사랑의 화살을 탁 쏘는 장면이 보이죠. 이게 이제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조각가의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을 이렇게 딱 전에 그 화살을 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화에 보면은 입을 맞추었더니 조각상이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 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극적인 순간을 보여줘서요, 이제 조각상이 막 사람으로 변해 나가는 순간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했어요. 자, 보면은 일단 색이요, 조각상의 하반신은 하얗죠. 그 조각대의 하얀색과 똑같을 정도로 발과 정갱이까지는 완전 하얘요. 조각상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넓적다리 부분부터 조금씩 살색이 돌기 시작해서 상체로 가면은 완연하게 살색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색의 차이라든가 경직된 동작과 상체의 유연한 동작의 구별을 통해서 재미있게 묘사한 거죠. 그런 식의 그림을 볼 수 없었거든요. 완전히 사람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그리거나, 아니면 아직 사람으로 변해버리기 전에 조각상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그동안의 화가들의 묘사 방법이었는데, 제롬은 그 변해나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재미있고 특이한 거죠. 그 옆에 그 화가가 그동안 작업했던 조각이라든가 회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늘어져 있는 것들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구도, 키스하는 장면, 그 다음에 몸을 틀어가지고 그 화가에게 자신의 몸을 싣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기가 어려운 그런 자세임에도 이 회화 속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그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신화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도 있죠. 그건 주로 교육에서 쓰는 말인데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실험입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찾아간 거예요. IQ 테스트 비슷한 의미 없는 테스트 용지를 갖고 가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했어요. 한쪽 그룹은 학습 능력의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그룹, 한쪽 그룹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덜 뛰어난 그룹, 이렇게 나눈 건데, 그 나누는 기준이 바로 그 테스트였어요. IQ 테스트 같은 거. 근데 그거는 테스트 결과를 보지도 않았어요. 임의적으로 그냥 모든 학생들에게 그 테스트를 하게 한 다음에 옆에 제껴두고 그냥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변화 과정을 봤는데, 합숙 능력의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그룹이다라고 지칭된 그 그룹이 실제로 성적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갖는 순간 실제로 능력이 향상되더라.
우리 왜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자기가 마음 먹고 또 그 마음 먹은 쪽으로 확신을 갖고 움직이면은 실제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칭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요, 그것은 이 신화의 의미에 대한 왜곡된 이해, 심지어 왜곡된 이해이고 혹은 부분적인 이해에 머무는 오류일 수도 있다. 전체의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화라는 것은요, 그냥 줄거리만 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줄거리조차도 꼼꼼하게 봐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그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역사적 배경, 나아가서는 현대적인 재해석 과정까지가 맞물릴 때 신화로서의 의미가 살아나거든요. 이게 그냥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 정신을 담는 거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신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오랜 기간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신화 접근에 있어서 그런 주의점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신화의 실제 내용이 어땠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피그말리온 신화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려 있는 것이 로마 작가인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의 변신 이야기예요. 거기에 가장 풍부하게 피그말리온 신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피그말리온은 자연이 여성에게 지어놓은 수많은 약점이 역겨워서 오랫동안 여자를 집안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 왜 갈라테아라는 이름을 가진, 나중에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그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는가라는 동기를 서술하는 내용이에요. 번 존스라는 사람이 그린 피그말리온 연작을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왼편에 있는 그림이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 거죠. 보면은 고심에 잠겨 있는, 자기 작업실에서 고심에 잠겨 있는 피그말리온 이 조각가가 보이고요. 저 문 밖에 가만 보면은 웬 여성 둘이 서로 어깨 동무하고 막 길거리 가면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그건 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장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남자친구와 있었던 이야기를 막 나누는 장면일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에 잡다한 얘기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요, 조각상을 만든 후인 오른쪽 그림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 뒤편에 문 밖에 보면은 여성 두 명이서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말 그대로 이것도 그냥 일상사들 얘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를 얘기하고 있거나 하여튼 흔히 하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는데, 화가가 이 모습을 담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비디우스가 말한 피그말리온이 이 조각상을 만들게 된 동기를 회화적으로 묘사한 거죠. 이 내용 중에 자연이 여성에게 지어놓은 수많은 약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여성에게 지어놓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자연이란 뜻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본성이란 뜻이에요. 본성. 여자들의 본성이 약점이 많다. 그리고 본성인 이상 또 어떤 의미를 갖나요? 절대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성은 절대적으로, 본성적으로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다. 근데 그 약점이 역겨웠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약점이 뭘까요? 사랑을 원하고, 사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수다 떨고, 막 이런 것들로 여성을 재단을 하고, 그런 것들은 여성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다. 그것이 역겨워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가부장제적인 논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성을 만든 거잖아요. 현실의 여성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부패하고 죄인이고 역사적으로 가부장제적 사회가 가졌던 논리들이 이 신화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현실의 여성은 정숙하지도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존재들이니까, 그러면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낸 거냐? 이 조각상 갈라테아는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 안에만.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가고 오로지 한 남자만 바라보면서 집안에만 고정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여성을 누가 만들어요? 남성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서 남성의 갈빗대로 신이 여성을 만들었듯이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또 다른 버전으로 나오는 거죠. 진정한 여성, 진정하게 이상적인 여성은 누가 만드는 거냐? 남성이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이상적인 여성의 특징은 뭐냐?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있는 여성이다. 오로지 이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성. 그것이 정숙한 여성이고 여성으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지켜내는 존재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다시 재탄생되어야 된다. 가부장제 사회의 논리에 맞는 여성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갈라테아라는 여성 조각상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갈라테아가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피그말리온 신화라는 거죠. 사실은 이 신화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점이지,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신화에서 누구의? 남성들의 꿈이죠. 가부장제의 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번존스의 조각상을 보면 왼쪽 조각상의 뒤에 3명의 여성 조각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서양에서 산미신이라고, 이것도 그리스 신화 내용입니다. 산미신이 뭐냐면 여성 그리스 신들 중에 아름다움을 뽐내는 세 신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헤라, 그 다음에 아테나. 그런데 서로가 미를 경쟁을 하잖아요. 미의 상징이고, 그래서 3명의 미인이다. 그래서 산미신이라고 불리는데, 그 산미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조각상을 저렇게 새로 만들 여성을 구현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잡은 게 뭐냐? 하나는 집에 머물면서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성이고,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의 덕목은 아름다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미신을 본따서 오른쪽 그림에 갈라테아라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든 건데요. 그것도 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이 피그말리라는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개껍질도 걸어주고 꽃도 걸어주고 매끈매끈하고 예쁜 돌도 옆에 놔주고, 그러니까 치장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나중에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같이 보자고요. 변신 이야기 내용 중에 조각상에 이제 옷을 입혀요. 예쁜 여자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보석을 끼워주고,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귀에는 귀걸이, 반지 끼워주고, 또 진주로 가슴에 늘어뜨려주고. 그래서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여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외모에 둔 거고요. 치장하는 거에 둔 거예요. 그게 여성이다. 여성은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존재다. 그리고 부셰라는 화가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라는 이 회화 역시 그것에 충실한 거죠. 부셰는 로코코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이고요. 아름다운 여성을 그리기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그런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소재를 이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신화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림을 보면은 중앙에 이제 그 갈라테아라는 조각이 신의 축복을 받아서 사람으로 변신하는 모습인데, 옷을 입고 있죠. 조각상인데 그거는 이 조각가가 옷을 입혀줘 왔던 거고요. 한눈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려져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도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축하해주는 여신들도 아름다운 여인들로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아름다움, 외모, 몸매 이런 거로 잡은 거죠. 그래서 실제 오비디우스 그 신화에 보면요, 옷 입은 맵시는 매력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몸매와 예쁜 얼굴에 주목을 해서 여성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즉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성취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몸 꾸미고 자기 외모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이것이 여성이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는 식의 그 사고방식을 신화를 통해서 주입하고 있는 것. 새로 만들어질 이상적 여성상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가부장제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도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죠. 지금도요. 우리 흔히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친구들 몇 명이 뭐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나 요즘에 여자친구 사겨. 그러면은 남자들이 동시에 물어보는 게 딱 한마디라면서요. 예뻐? 그게 기준이라면서요.
그것이 바로 이 피그말리온 신화에 가지고 있는 여성성, 여성의 어떤 이미지가 그대로 우리 뇌리 속에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피그말리온 신화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전이요.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라는 책이에요. 페미니즘의 성전, 경전처럼 여겨지는 책이죠.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문학자였던 이 보부아르가 제2의 성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문구를 얘기합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오죠. 뭐 관련된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정해진다. 여자는 존재에 대한 비본질적 존재다. 남자는 주체며 절대다. 여자는 타자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남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형태는 어떤 생리적, 심리적, 경제적인 숙명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명 전체가 수컷과 거세체를 구별하고 그것에 여성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비본질적인 존재라는 것은 대상이란 뜻이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존재, 타자, 대상, 객체, 이거는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할 리가 없죠. 아니, 어느 누구가 난 대상이야, 난 비본질적이야, 나는 타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타자와 비본질적인 존재는 만들어질까요? 스스로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스스로가 주체이다 라고 생각하는 존재에 의해서 넌 타자야, 넌 대상이야, 이렇게 지목되고 강요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주체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누구였느냐? 남성이었다. 현실의 여성은 남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성인 거다. 여성은 이래야 돼. 이게 여성의 본질이고 덕목이야. 이 틀 안에서만 살아야 돼. 그런 식으로 대상화되고 객체화되고 타자화된 존재로서의 여성들이 만들어진 거다. 이거는 페미니즘에서 성과 젠더를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하는 거기도 해요. 성이라는 게 타고난 육체적인 어떤 성징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의미한다면은 젠더는 사회적 개념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여성 개념.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 이런 정도의 역할, 성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뭐 이렇게 지어진 젠더로서의 역할과 본래적인 여성을 구별하는 중요한 명제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는 생리적, 심리적, 경제적인 숙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생리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육체적인 거죠. 여성의 어떤 출산 기능, 모유 기능, 뭐 이런 것을 근거해서 여성들은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집안에만 있고 이래야 되는 존재다. 본래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특징은 모성애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란 얘기죠. 실제로 그러면은 많은 옛날 공동체 사회에서는요, 육아의 상당 부분을 남성들이 담당하고 지금도 주방에서 일하거나 아이 보는 일의 상당 부분을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남성이 하거든요. 그럼 중국인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고유한 속성이 모성애고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와 가사에 제한되도록 운명지어져 있고 생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인위적으로 가공되고 만들어진 속성, 여성의 속성이다라는 것이고요. 심리적이다라는 것, 심리적 운명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성은 수동적이고 섬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성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런 심리적 차이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심리학 관련 책 보면 뭐 화성에서 온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을 본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인 것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남성이 경제력을 담당하고 여성들이 남성의 경제에 의존하고 이런 식의 분리 분별 위에서 남녀의 성역할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동안 남성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컷과 거세체를 구별했다고 얘기했는데
남성 성기를 가진 그 존재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누가 오줌빨이 더 많이 나가나 이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여성들은 그게 없는 존재, 그게 없기 때문에 상실된 자, 그런 점에서 타자로서 규정되어 왔었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해 왔던 것이 우리 인류의 사고방식이다라는 점을 보부아르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성은 본래적으로 여성으로서 그렇게 태어난 모습보다도 남성과 사회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가공되고 제한된 틀 내에서 국한된 삶과 사고방식을 강요돼야 됐던 피그말리온 신화의 그 갈라테아의 운명, 이것이 현실 여성들에게 짐지어진 운명이었다. 그래서 여성은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피그말리온 신화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롬의 피그말리온 이 그림으로 와서 보자고요. 자, 그럼 아까 이 그림의 탁월한 점의 하나로 보였던 막 조각, 흰색 상하 조각이죠. 흰색 상하에서 사람으로 막 변해나가는 것을 그 동작만이 아니라 그 색감을 통해서 표현했던 이 흥미로운 작품이 단지 환희의 순간,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순간으로만 처음엔 보였을지라도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그렇진 않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게는 이게 환희의 순간이지만 적어도 평등한 문제의식, 양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바라보기에는 왜곡된 여성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런 점에서 절망의 순간이기도 하다. 혹시 화가는 오른쪽 구석에 왜 비극 가면 2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것이 여성에게 비극의 출발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했을까? 근데 그건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는 여성을 좀 대상화하는 듯한 그림들도 많았고, 동양과 서양을 구별해서 서양인이 바라보는 동양인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 그걸 이제 흔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그림 속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른쪽에 비극 가면을 넣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작품이란 게 이미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는 뭐 전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감상하는 자의 해석의 여지도, 그 공간도 열리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비극 가면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는 것도 나름 부분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해석의 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자, 이 피그말리온 신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화는 줄거리, 그것도 대략의 줄거리로 머물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통념적인 해석에 머물 이야기도 아니다. 그 신화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신화 안에 넣고자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메시지, 또 그 신화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논리적 맥락, 이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나아가서는 현대적인 재해석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제대로 신화와 만나고 있는 거고, 혹은 그 신화를 묘사한 회화와도 만나는 거다라는 점에서 보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회화나 이야기에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시선으로 피그말리온 신화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 신화, 또 다른 우리나라 혹은 동양의 신화를 보면은 다른 시선으로 또 다른 결론을 끌어내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런 재미가 감상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고 의미 있는 그림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